네, 안녕하세요. 뉴탐스러운 한국사 담당하고 있는 금전쌤 최태상입니다. 네. 자, 이제 전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그 일제 그 식민 통치에 대해서 개념들을 좀 정리했죠. 좀 살을 붙여가지고 교재를 통해서 한번 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 식민 통치와 경제 수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어떤 이후 그 각 시기의 어떤 통치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 굉장히 어렵지 않은 파트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씩 퍼즐 맞추기 식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1910년대의 그 무단 통치죠. 키워드가 이제 무단 통치예요. 자, 식민 통치 제도를 볼게요. 자, 조선 총독부. 여러분들 구한말 그 일제가 총독부로 넘어오기 직전 그 전 단계, 총독부 전 단계는 뭐였죠? 통감부였죠. 통감부가 설치된 시점은 언제부터였죠? 어느 조약을 통해서? 일사늑약을 통해서. 초대 통감이 누구였죠? 이토 히로부미. 그죠? 이렇게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일제 강점기로 들어오면서는 조선 총독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식민통치 최고 기관이라는 것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추원이 있습니다. 이 조선 총독의 자문기관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이제 뭐 사실은 뭐 친일 인사들 있잖아요. 그 친일 인사들을 지금 등용해가지고 회유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로 활용되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헌병 경찰 제도가 있습니다. 자, 헌병 경찰. 그러니까 경찰의 역할을 지금 헌병이 또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어떤 그 강압적인, 폭압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기, 바로 1910년대의 모습을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공포 분위기 조성에서 여러분들 태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태형은 오로지 조선인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일본인들한테는 적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어떤 그 차별, 이런 것들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또 교원에게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하였다. 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1910년대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1910년대 이렇게 태형 때리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교원, 교사들이죠. 교사들이 이렇게 칼을 딱 차고 수업을 진행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헌병이 지금 경찰 역할을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1910년대 그림을 그려 놓으실 수 있어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일제가 처음으로 식민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뭔가 좀 강압적으로 좀 찍어 누를 필요가 있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1910년대 어떤 이런 공포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 정책은요. 제1차 조선 교육령이 있는데요. 이건 뭐 일제 그 식민 통치에 순응하는 인간을 육성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민화 교육, 바보로 만드는 그런 교육이죠. 예. 그리고 민족교육기관을 탄압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탄압의 연장선상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1910년대 정치적인 면에서는 그러한 뭐 헌병경찰 통치라든지 태형이라든지 무단 통치 이런 것들이 지금 키워드로 지금 등장했다면, 그럼 이제 이번에는요 1910년대의 그 경제 정책은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1910년대에요. 10년도부터 이제 18년 사이에 지금 시행되고 있죠. 그 명분은 뭐냐면요. 어떤 근대적인 어떤 토지 소유권을 확립시키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걸고 있습니다.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확립,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광무개혁 때, 대한제국이 시행하려고 했던 지계 사업 있잖아요. 그 지계 사업 역시 목적이 뭐였죠?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확립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만 시행되다가 결국 이제 흐지부지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제 일제가 지금 그 명분을 다시 들고 나온 거예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일본인 소유지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증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한다. 이거는 전근대에서 양전 사업을 떠올리시면 돼요. 누가 얼만큼의 땅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조사하는 것, 양전 사업, 토지 조사 사업이잖아요.
정확히 누가 얼만큼의 땅을 갖고 있는 걸가를 알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정확히 가져갈 수 있겠죠. 그죠? 바로 이 총독부의 지세 수입 증가는 바로 그런 데서 연유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주의 어떤 소유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농민의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그 예전까지는 이 땅이 비록 내 땅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소작해온 땅이면 우리 아버지도 소작했고 나도 여기서 소작할 거고 그리고 우리 아들도 이 땅에서 소작할 것. 이게 이제 경작권이라고 그랬죠. 이 땅의 소유주는 아니었지만 그 땅에서 소작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그게 부정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상당수 농민이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더라라는 거. 요 결과를 여러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조선 총독부의 그 지세 증가. 그다음에 또 이제 좀 나가면 여러분들 그 누가 어떤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매매가 굉장히 활발히 전개될 수 있겠죠. 매매가 좀 더 쉽게 될 수 있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조선의 토지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즉 일본인들의 이 소유지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키워드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무총감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중초원. 조선 총독부가 설치한 자문기구. 중초원이 뭐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독립협회 때 한번 들어봤죠? 중추원. 네, 의회. 중추원 관제 개편. 독립협회 때 이제 의회 설립 운동의 일환에서 이 중추원의 관제를 지금 개편한다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여기 또 중추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는 3.1운동 이전까지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습니다. 일제는 한일 병합의 공로로 일본 정부로부터 자귀를 받은 자나 친일 정객 유력 인사를 끌어들여 중추원의 명예직을 주고 있습니다. 자, 범죄 직결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궁방전. 이런 토지들이 이제 일본의 소유가 이제 많이 되었죠. 궁중에서 소요되는 경비 마련을 위해 대한제국 황실이 소유했던 토지 궁방전. 역둔토. 역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역토와 지방의 병영과 관청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둔토를 합쳐 부르는 말. 그러니까 이런 토지들, 그러니까 명확히 어느 그 왕실 소유였던 토지와 그다음에 명확히 주인을 알 수 없는 그런 토지들이 대거 토지조화 사업을 통해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자료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가 이제 조선 태형령과 경찰범 처분 규칙이에요. 보죠 한번.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해야 할 자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때릴 수 있다는 얘기죠. 태형은 태 30 이하일 경우 이를 한 번에 집행하되 30을 넘을 때마다 1회를 더한다. 태형의 집행은 하루 1회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요. 태형은 감옥 또는 직결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보일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차별이라는 것이죠. 자, 경찰범 처벌 규칙도 한번 볼까요? 제1조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일정한 주거 또는 생업 없이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자. 이거 뭐 집도 없어서 서러운데 이것 때문에 벌금을 받는다고요? 또 그다음에 또 이렇게 구치소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 좀 황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이런 걸 했냐면 바로 불령선인, 즉 그들이 얘기하는 불령선인, 즉 독립군들 있잖아요. 예,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뭔가의 어떤 뜻을 펼치기 위해서 배회하는 자들, 독립군들을 좀 겨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단체 가입을 강요하는 자유 나오잖아요. 지금 단체 가입을 이 어느 단체겠어요? 바로 일본에 저항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죠. 함부로 대중을 모아 관공서의 청원 또는 진정을 남용하는 자. 사실 이것도 좀 황당하죠, 그죠? 네.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불온 문서, 도서, 시가를 게시, 반포, 낭독하거나 큰 소리로 읊는 자. 네. 그러니까 그 일본 정부에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는 낼 수 없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남을 유혹하는 유언비어 또는 허위 보도를 하는 자.
항상 그 자신이 없는 정부는요, 자꾸 통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 던지기 같은 위험한 놀이를 하거나 시키는 자, 또는 길거리에서 공기총류나 활을 갖고 놀거나 놀게 시키는 자. 이게 참, 돌 던지기, 뭐, 노는 것까지도 지금 뭐 이렇게, 왜냐면 이 돌 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석전이라 그래요. 석전이라 그래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고유 풍습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전투적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자칫 일본으로 향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전통 풍습,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는 그런 모습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1차 조선 교육령입니다. 제2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에 입각하여 충량한 국민. 이건 사실은 이런 내용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똑같아요. 예. 보통 교육은 보통의 지식 기능을 부여하고 특히 국민된 성격을 함양하며 국어, 일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어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실업교육은 농업, 상업, 공업 등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 제1차 조선 교육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2조, 5조, 6조에 보여지는 이 내용들은 그렇게 차별화되어 있는 어떤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다른 그 교육령하고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구조예요.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워드로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학교가 어디냐면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초등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초등학교의 수업 연한을 몇 년으로 한다? 4년으로 한다라고 나왔죠. 지금 여러분들 초등학교 수업 연한, 즉 초등학교가 학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몇 년이죠? 6년이잖아요. 그럼 일본 초등학교는 이 당시에 몇 년이었을까요? 6년이었어요. 그런데 조선만 4년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은요? 식민지 백성들 머리통 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냥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가르쳐서는 안 되죠. 그러면 통치하기 어렵잖아요. 적어도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나왔잖아요, 지금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차별을 통한 우민화 교육,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910년대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자료 한번, 다음 내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아직 1910년대 경제 파트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1910년대 회사령을 공포합니다. 회사령을 공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알겠지만 어업령, 삼림령, 광업령, 령. 왜일까요? 1910년대예요. 지금 이제 식민지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법령들이 필요했겠죠. 그 법령들을 갖고 통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910년대는요. 아주 법령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이 조선에서 많은 것들, 한국에서 많은 것들을 가져가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들로 좀 채워져 있겠죠. 그죠?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1920년대로 넘어갑니다. 자, 1910년대 여러분들 키워드를 떠올리세요. 네, 헌병이었고요, 태영도 있었고요, 무단통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토지조화 사업도 있고 회사 령 이런 것들이 1910년대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즉 식민지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공포 분위기 속에서 마구잡이로 수탈해가는 그런 모습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이제 1920년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1920년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결정적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죠. 그게 뭐예요? 3.1운동이었습니다. 자, 이 3.1운동이 많은 걸 바꾸어 놓게 됩니다. 자, 바로 이른바 이 문화통치라는 것으로 바뀌죠. 이 이른바 문화통치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민족 분열 통치라는 겁니다. 민족 분열 통치. 자, 이 내세운 정책과 그 실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독을 임명한다. 문관도 이제 임명 가능토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1910년대까지만 해도 이 총독부의 총독은 무관 출신, 군인 출신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문관 출신도 민간인에서도 가능토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기만적인 거죠.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제도, 헌병 경찰제도를 보통 경찰제, 즉 헌병이 경찰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그 분위기가 험악했겠어요. 그죠? 그걸 보통 경찰제로 그냥 전환시켜놨다는.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오히려 경찰의 수는 더욱더 많아집니다. 이게 또 기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헌병들한테 경찰 유니폼만 입혀가지고 그냥 바꾼 그런 꼴이죠. 게다가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제정해가지고요. 1920년대는 여러분 사회주의가 굉장히 확산되거든요. 그 사회주의 세력들도 탄압하는데, 그러니까 법이라든지 또는 경찰력 이런 것들을 좀 증가시키고 완비해가지고 더욱더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1920년대 구축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본권 보장,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없었어요. 10년대는요. 그런데 이제 20년대 약간 좀 허용해 주는 모습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식민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예요. 네. 이 당시 여러분들 그 언론, 조선일보라든지 동아일보 이때 나오죠. 근데 엄청난 검열, 정관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정권 부여도 들어옵니다. 도평의회 부면협의회를 설치하죠. 네, 하지만 저 도평의회 부면협의회는요. 일본인 친일 인사만 참여하고요. 의결권도 없어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죠. 자, 교육정책. 자, 아까 여러분들 그 1910년대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보통학교 수업 연한이 몇 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4년이라고 설명드렸죠? 문화통치 와서 이제 바뀝니다.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합니다. 그리고 대학 설립도 가능토록 합니다. 이 대학 설립이 이제 가능토록 하게 되면서 이제 밀립대 설립 운동이 1920년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일본이 경성제국대학을 세우면서 실패로 돌아갔지만 어쨌건 바로 이제 이런 것들, 대학 설립 가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밀립대 설립 운동의 어떤 분위기를 또 확산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것의 영향. 결국 이제 이 민족 분열 통치라고 하는 이 목표잖아요, 이게 지금요. 그죠? 더 교묘한 이른바 문화 통치를 통해서 민족을 분열시켜 놓겠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는 모습도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자치론자들의 등장입니다. 이광수와 같은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치운동을 주장하자고 나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분열을 시키는 것이죠. 분열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1920년대 민족 분열 정책, 소위 이른바 문화 통치라고 하는 거 배웠죠, 이제? 자, 이제 경제 파트입니다. 경제 파트는 또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1910년대 토지 조화 사업을 통해서 토지를 빼앗았으니까 이제 20년대 와서는 그 토지에서 나오는 쌀을 또 많이 가져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으로는요, 종자의 개량, 비료의 사용 확대, 수리 시설의 확충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는요, 한국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을 감소시켜요. 왜냐하면 비록 증산에는 성공했으나 수탈량은 자신들이 목표한 만큼 더 많이 가져간 것이죠. 즉 증산에는 성공했으나 더 못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워낙 많이 뺏어가니까. 결국 만주에서 값싼 잡곡을 들여와가지고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실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워낙 쌀쌀쌀해야 되니까 이 벼농사 중심의 단작형 농업, 벼농사만 짓는 그런 모습들로 지금 왜곡되어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찰력의 변화입니다. 경찰 기관 볼게요. 1910년대, 20년대 보세요. 확 늘어났죠, 지금. 3.1운동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경찰 기관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 인원도 보세요, 지금. 네. 5,400명, 10년대 5,400명에서 지금 20년, 3.1운동 그 직후에 18,400명 확 늘어났죠. 경찰 비용도 지금 뭐 엄청난 지금 차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몇 년대 만들어졌다? 20년대 만들어져서 쭉 가는 거예요. 30년대도 있고 40년대도 있겠죠, 당연히. 어쨌건 만들어진 시점은 20년대라는 겁니다. 일본의 국가체제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사상을 통제하고 탄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사회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민족운동을 탄압하는데 또 악용되는 측면도 있더라.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1940년대에 있었던 조선어학회 사건 있잖아요. 그 국어 연구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근데 거기에 치안유지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지금 법을 악용했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자, 이제 이와 관련된 자료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자료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통치 그 실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이라고 나왔습니다. 핵심적 친일 인물을 골라 그 인물로 하여금 귀족, 양반, 유생, 부호, 교육계, 종교계에 침투하여 그 계급과 사정을 참작하여 각종 친일 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무섭죠,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요, 그죠? 각종 종교 단체도 중앙 집권하여 그 최고 지도자의 친일파를 안치고 고문을 붙여 어영화한다. 이게 당시 그 일본 정치인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정치인들이 이런 걸 하네요. 그죠? 정치인들이 이런 걸 해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은 백성이라는 얘기인데, 그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이런 방향을 유도해내는 것들을 정치인들이 한다. 야, 이건 뭐, 그죠? 일본 정치인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친일적인 민간 유지들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고 수재교육의 이름 아래 많은 친일 지식인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이게. 조선인 부호, 자본가에 대해 일본과 조선의 자본가 간의 연계를 추진한다. 뭐 이런 것들. 그죠? 사실은 1910년대에 있었던 그 헌병경찰 통치, 무단 통치보다 더 제가 볼 때는요, 교묘하면서도 더 무서운 그런 정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삼미증식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미증식계획. 한국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보세요. 지금 쭉쭉쭉쭉 줄어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죠? 반면에 미국 생산량은 분명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비량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왜일까요? 바로 보라색의 수탈량. 이게 수탈량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지금 1920년대 20년대 삼미증식 계획, 지금 이런 자료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1920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령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령을 드디어 1920년에 폐지합니다. 자, 요거 이제 허가제에서 좀 신고제로 전환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1910년대 일본 내 자본이 더 축적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일본 자본이 조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조금은 좀 이렇게 간섭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일본 자본주의가 워낙 발전해서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니까 20년대 와서는 일본 자본을 이제 조선에 투하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상품들이 이제 막 들어올 테니까 관세도 좀 폐지해 주는 것이죠. 네, 관세도 폐지해 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 회사령 폐지와 관세 폐지. 사실은 이 회사령 폐지와 관세 폐지라고 하는 이 두 정책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바로 물산장려 운동, 국산품 매입 운동. 왜냐하면 이 회사령 폐지와 관세 폐지는 민족 자본가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본 회사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쉽지 않죠. 그래서 애국심에 호소하는 물산장려 운동이 바로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30년대 이후에 이제 밀종 맞상입니다. 자, 20년대에서 30년대로 넘어오는데 또 하나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있죠. 그게 뭐예요? 경제대공황이죠. 그죠? 그 경제대공황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뉴딜 정책이라든지 뭐 유럽은 블록 경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소를 했는데 일본이나 독일, 이탈리아는 이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강제로 그걸 떨궜다. 그 방법이 뭐였다? 전쟁이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지금 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이 조선인들이 동원되어야 됐고 조선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머릿속에 나는 한국인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지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것, 민족 말살 정책이 되는 겁니다. 자, 한국신민화 정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신민서사 암송, 신사참배, 궁성요배. 궁성요배 이제 특정한 시간만 되면 이제 일본 천황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하는 거. 일본식 성명 창씨개명 강요, 한국어 사용 금지,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개명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네요. 그죠? 네. 41년도입니다. 자, 이런 그 한국신민화 정책을 시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농촌진흥운동도 추진합니다. 이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사실은 그
1920년대 그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농촌 사회가 피폐해지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수탈을 해가니까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피폐해지고 있는 농촌을 어떻게든 좀 한번 좀 이렇게 살려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취지에서 시행된 게 농촌진흥운동이에요. 되지도 않죠, 여러분들. 왜냐면 그 가난의 원인, 그 피폐해진 어떤 그 농촌의 원인을 농민의 게으름이라든지 그 낭비 탓으로 돌려 농민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그러니까 너가 왜 못 사는지 알아? 아, 그 네가 못나서 그런 거야. 너는 참 못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못 살지. 우리 사회가 무언가 어떤 문제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개인한테 잘못 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무마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게 바로 이제 30년대 시행되었던 농촌진흥운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40년까지 시행되고요. 41년, 42년 이때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예, 요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세요. 예, 왜냐하면 태평양 전쟁 이전에 이 농촌진흥운동이 시행되었고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은 40년대의 모습을 물어보는 조금 좀 디테일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농촌진흥운동을 잘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병참 기지화 정책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을 할 때 그 군수 공장 노릇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병참 기지화 정책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자, 남면 북양 정책이 뭐냐면 남쪽은 면제품, 북쪽은 양을 키우는 것이죠. 대공황 이후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따른 공업 원료의 부족. 남부 지방에는 면화를 재배하고요. 북부 지방에는 양 사육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본 방직업에 필요한 원료를 조달하고요. 일본인 방직 자본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바로 남면 북양 정책, 주로 30년대에, 주로 40년대보다는 30년대 주로 이 정책이 좀 강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전시동원 취재입니다. 전시동원 취재의 백미는 바로 이 1938년이죠. 1938년 지정되었던 국가총동원법. 네, 이것을 이제 계기로 해서 정말 엄청난 수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그 기구가 뭐가 있냐면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이 있고요. 애국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여러분들 그 시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이게 10년대 키워드인지 20년대 키워드인지 30년대 또는 40년대 키워드인지 이걸 분류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꼭 나올 건데 그게 몇 년대인지를 아셔야 그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인적 수탈, 징용, 뭐 징병, 위안부 다 이게 이 시기에 지금 40년대 집중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거 경제 파트에서 바로 이 배급이라고 하는 거, 공출이라는 거 있죠. 이 배급과 공출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여러분 40년대로 가시면 됩니다. 40년대로요. 공출과 배급은요. 정말 시험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시험이 잘 나옵니다. 10년대 아닙니다. 20년대 아닙니다. 주로 40년대 집중되고 있음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죠? 공출과 배급. 그만큼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일본이 지금 코너에 몰렸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또 키워드 한번 볼까요? 뭐가 있는지. 내선 일체와 일선 농조. 이건 뭐 일본과 조선이 뭐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온몸을 바쳐 충성해라. 목숨도 내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들 그 좀 이율배반이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내선 일체 일선 농조였는데 왜 1910년대 초등학생들한테 조선인들은 4년, 일본인들은 6년. 왜 그러냐 말이죠. 그러니까 국어 따로, 실제 따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국민학교. 자, 황국신민의 학교. 황국신민학교. 이 의미예요. 황국신민의 학교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명칭이다. 이 이름은 광복 이후까지 약 50년 이상 사용되다가 1995년에 개명 논의를 거쳐 1996년 3월부터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게 왜 빨리 안 바뀌었을까요? 네. 자, 국민정신총동원연맹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총동원령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 지금 미국 공출제도 나왔죠? 일제가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의 조달을 위해 실시한 정책으로 한국 농민들은 생산할 쌀을 일제 당국의 불악 단위로 강제로 팔고 식량 배급 제도에 의해 식량을 배급받아 끼니를 이어야 했다. 공출과 배급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와 관련된 자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씨개명, 일본식 성명 강요를 위한 방침입니다. 이게 이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시 식민지에 살고 있었던 한국인들 대부분이 합니다. 창씨하지 않은 자의 자녀는 각급 학교의 입학과 전학을 거부한다. 창씨하지 않은 자는 공사기관을 불문하고 일체 채용하지 않는다. 또한 현직자도 점차 면직 조치를 취한다. 창씨하지 않는 자는 비국인 또는 불령선인으로 단정하여 경찰 수첩에 등록, 사찰과 미행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노무징용의 대상자로 한다. 정말 대단하죠. 이게 이러니 뭐 안 할 수가 없죠. 또한 식료 및 기타 물자 보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창씨하지 않은 이름이 붙어있는 화물은 철도국 및 운송기관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네, 정말 어쩔 수 없이 창씨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지금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씨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지켜내려고 했던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100% 다 창씨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창씨개명 한번 읽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국가총동원법입니다. 제1조 국가총동원이란 전시의 국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및 기타의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필요하다면. 이거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앞쪽에서 혹시 그 무솔리니의 그 파시즘 얘기할 때 국가제일주의 배우셨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국가제일주의가 바로 이런 일본 국가총동원법에도 배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국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바쳐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이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그 Q&A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는 왜 조선을 공업화하였을까요?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일본에는 조공업 부문에 투입할 여자 노동자를 모집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토지도 공업지대로서는 아주 비싼 곳을 사들여야 한다. 또한 전력 요금도 비싸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조공업을 위해 조선으로 진출하는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땅값도 비싸고 노동자 모집하기도 쉽지 않고 이러니까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식민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배경이 나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싼 노동력들 그리고 값싼 어떤 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조선이 좀 최적화했다라고 하는 거 지금 그런 설명들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제가 내선일체를 내세운 이유는 무엇인가 나왔죠? 여기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이게 조선이고 이게 일본이겠죠. 서로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달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내선일체 이런 내용들이죠. 그죠? 포스트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협력을 일치하면 세계에서 아주 우수한 그런 사람들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선일체는 반도 통치의 최고 지도 목표이다. 내가 항상 역설하는 것은 내선일체가 서로 손을 잡는다든가 형태가 융합한다든가 하는 그런 미적지근한 것이 아니다. 형태도 마음도 피도 육체도 모두 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뭐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본이 그럼 1910년대 왜 초등학교 교육은 한국인들은 4년, 일본인들은 6년을 시켰냔 말이죠. 단적으로 봐도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차별이고 자신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 때는 또 내선일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주관에 맞춰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자료를 한번 봤고요. 이와 관련된 문제 어떤 것들인지 한번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4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정책이 추진되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친일 인물을 고른대요. 이게 지금 친일파 양성과 관련되는 것 같네. 친일 단체를 조직한대요. 그렇죠. 각종 종교단체도 중앙 집권화해서 그 최고 지도자의 친일파를 안치고 고문을 붙여 어용화한다. 이거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바로 소위 이른바 문화통치, 민족 분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회사령을 공포한 관보를 보고 있는 관리. 자, 이런 거예요. 자, 회사령 제정은 몇 년대 키워드라고 그랬죠? 1910년대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이건 20년대를 지금 골라야 되기 때문에 1번은 틀린 거예요. 2번, 한국인에게 태형. 자, 태형이 몇 년대 키워드였죠? 10년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1번과 관련된 문제는 꼭 나올 건데, 일제강점기 나올 건데, 이런 유형의 문제. 일제의 10년대, 20년대, 30년대 통치 정책이 뭐냐? 이걸 끼워 맞추는 문제예요. 이건 너무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잡혀가는 독립운동가. 네,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잡혀가는 독립운동가. 이 치안유지법이 여러분 몇 년대? 20년대. 20년대 지정이 되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요, 4번. 백오인 사건으로 체포되어 잡혀가는 신민의 회원. 이거 몇 년대죠? 1910년대예요. 틀렸어요. 1911년입니다. 토지 조사 사업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농민 몇 년대예요? 10년대예요. 예,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항목으로 적절한 거. 항상 이 그래프 나오면 연도 보라 라고 설명드렸죠. X축 10년대에서 지금 30년까지 16년부터 32년까지 지금 있네요. 자, 그러면 32년까지니까 이런 변화가 나타난 원인. 지금 뭐냐면 노란색이 즉 소작농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농민들의 삶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봐도 되고 그냥 30년대, 10년대와 30년대 그 사이에 있었던 정책들만 고르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남면 부양 정책은 여러분들 공황 이후가 되겠죠.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산미증식계획 20년 들어오니까 맞고요. 토지조사 사업은 10년대. 역시 마찬가지로 이 10년대 쭉 해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미국 공식이 40년대로 설명드렸잖아요. 안 된다니까 시기 안 맞아요. 그죠?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그래프 나오면 제가 늘 강조했던 거 X축을 봐라. 연대 문제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법령이 시행되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죠.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 자, 회사령이고 허가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령이고 허가니까 몇 년대예요? 1910년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 모습을 옳은 거예요. 치안유지법에 의해 구속된 사회주의자. 이거는 치안유지법 20년대로 제가 설명드렸죠. 틀렸고요. 농촌진흥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관리. 농촌진흥운동은 30년대입니다. 틀렸고요. 삼림령을 위반한 죄로 태형을 받는 농민. 령령령 태형 10년대죠. 맞네요. 4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보통학교를 졸업하는. 자,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이 4년이에요. 1910년대죠. 맞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디귿과 리을을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시대 상황으로 옳은 것은 왜 지금의 조선 민족에게는 정적 생활이 없나? 그 대답은 간단하다.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이래로 조선인에게는 모든 정적 활동을 금지한 것이 제1의 원인이요. 병합 이래로 조선인은 일본의 통치권을 승인하는 조건 밑에서 하는 모든 정적 활동, 즉 참정권, 자치권, 운동 같은 것은 물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독립운동조차도 원치 않는 극렬한 절개의식이 있었던 것이 제2의 원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나 조선 내에서 전 민족적인 정치운동을 하도록 새로운 국면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조선 내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적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이에요. 이제 그만 싸우고 이 안에서 어떻게든지 정적 결사를 한번 좀 조직해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타협주의자죠. 이게 뭐예요? 바로 자치론이죠. 자, 이런 자치론이 나오게 된 시대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이것도 이제 시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안중근 의거, 이건 구한 말이 일제강점기가 아니죠. 1번은 틀렸고요. 대한매일신보 폐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넘어오면서 그 과정에서 폐간된 겁니다. 틀렸고요. 민족 분열 통치, 그쵸? 20년대 바로 이 민족 분열 통치가 실시되어서 그 효과를 이렇게 이광수 같은 인물을 만들어낸 거죠. 정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죠? 제1차 조선 교육령이 공표되었대요. 이거 몇 년대예요? 10년대입니다. 민족협동전선 운동이 전개됐다. 이건 신간회죠. 20년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배경,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시대 상황이니까 3번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과 같은 명분을 내세워 일제가 시행한 정책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복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지세의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토지에 관한 모든 기록을 명확히 하여 소유권을 보호한다. 지세의 부담을 공평하게 한다. 토지의 또 매매 양도를 간편하게 한다. 확실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개량 및 이용을 자유롭게 하고 토지의 생산량을 증진시키려는 것으로 조선에서 기묘한 사업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게 뭐예요? 토지조사 사업 얘기하는 것이죠. 10년대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조사 사업 시행의 결과에 대한 설명, 결과. 자, 농민의 관습적인 경작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나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농민의 관습적인 경작권은 보호 못 받죠? 계약직으로 그냥 바뀐다 그랬죠? 틀렸고요. 소작료 인상 등으로 소작인의 경제적 처지가 악화되었다. 계약이 되니까 지주가 이제 소작료 올리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과세지의 증가로 조선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증가했다. 명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명확히 세금을 걷어갈 수 있겠죠. 일본인이 토지에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것도 역시 맞는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니은, 디귿, 리얼. 이 세 개 구하는 거네요. 니은, 디귿, 리얼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기사가 작성되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밭을 논으로 고친다든지 수로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소작인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자, 밭을 논으로. 작은 힘만으로도 될 일 같으면 소작인이 할 수 있겠지만 몇 사람이 며칠의 품을 벌여서야 비로소 완성할 수 있는 큰 일까지도 소작인의 부담으로 한다. 지금 소작인한테 지금 다 몰리고 있네요. 조그만 농사를 경작하는 소작인으로서는 이러한 일에서도 10원, 20원의 돈이 번쩍하고 달아나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지주는 동전 한 푼 들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세곱절, 네곱절이나 더 비싼 토지를 장만이 될 뿐 아니라 몇 해 뒤에는 다시 그 토지를 마음대로 팔아서 이익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말썽을 부려서 그 소작권을 감쪽같이 빼앗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자, 이 기사가 작성되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자, 공출배급 나왔죠. 이게 40년대로 했죠. 답 1번 나왔네요. 바로 1번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공출배급 강조했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쌀 판매를 통해 큰 이익을 챙긴 지주, 이건 뭐 늘 있는 모습이고요. 지주의 수리조합비 대납 요구에 분노한 소작인들 가능하죠. 벼농사 중심의 밭을 논으로 단작형 농업구조 맞고요. 먹을 쌀이 부족해져서 만주에 수입한 작곡 먹는 한국인들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공출배급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국채를 변역할 목적, 그러니까 지금의
뭐 예를 들면 지금의 어떤 자본주의 또는 어떤 뭐 지금의 어떤 공화당 뭐 이런 것들을 바꾸려는 그런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자 또는 결사의 임원, 그 외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국채 변혁과 관련된 겁니다.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겠죠? 예, 바로 치안유지법이에요. 이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법이죠. 치안유지법 쓰시면 되고요. 일제가 위와 같은 법을 제정한 목적을 서술하시오. 1920년도에 제정하죠. 25년도에 그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당시에 사회주의 세력들이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이거 뭐 시험에 꼭 나오는 파트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꼭 나오는데 꼭 맞추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그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잖아요. 이와 관련된 그 핵심 개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